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은 어떤 나라는 막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둔화가 되고, 또 어떤 시대는 성장하고 어떤 시대는 둔화가 되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한 30년, 90년대 이후에 계속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둔화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본다라면 하나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0년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다름 아닌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 영역이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와 정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성장의 둔화와 정치 불안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성장과 이 경제, 이 정치,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 개념은 중산층이라고 보는 거죠. 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소득 기준으로 보통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산층은 상당히 어떤 자기의 인식에 대한 문제, 내가 중산층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걸 행태경제학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런 말들 가지고 지위적 외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산층의 이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이 감소를 하고, 중산층이 예를 들어 실제보다도 더 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정치 불안을 가져오고, 정치 불안은 결국은 이 제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이 제도를 악화시키는 건 다시 경제를, 성장을 둔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중산층 감소 문제를 가지고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기술 혁신 세계화, 이 고령화 이 부분이 셋 다 뭐냐란다면 이른바 숙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숙련이라 한다 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숙련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 세계화 고령화가요, 숙련이 높은 사람, 이 고숙련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신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취업도 잘 되고 임금도 잘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할 기회가 줄고 소득도 줄고, 세계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나라 가서 내가 마케팅을 하는데, 그 마케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고령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가 들면 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생산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나 또는 이 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 사람들은 소득이 유지되거나 또 올라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급격히 그런 이 숙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고, 이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중산층으로 있던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탈락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숙련이 높은 사람, 고숙련이라고 그러고, 숙련이 낮은 사람, 저숙련, 뭐 이게 필요하다면 중자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고숙련 노동 경우에서 가지고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왜? 신기술은 고숙련을 원하는 거죠. 세계화도 고숙련을 원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숙련이 유지되고 숙련을 높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게 W 안에서 W2로 되고, 그 다음 고용이 L 안에서 L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저숙련 경우에서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만 한다고 했을 때, 기계로 대체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숙련 경우에서는 노동 수요가 감소가 되고, 이때 L 안에서 L2로, 그 다음에 임금은 W 안에서 W2로.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이러한 기술 혁신 세계화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한쪽은 임금을 높이는 효과, 한쪽은 임금을 낮추는 효과, 한쪽은 고용을 늘리고 다른 한쪽은 고용을 격감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이 비슷했어요. W1, W 비슷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떨어짐에 따라 가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이 문제는 굉장히 산업구조 문제랑 아주 직결돼서 가는 거죠. 지금 앞에 말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는 근로자들의 한 90% 가까이가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이 한 70% 정도 종사를 하는데 이 고용 비중이 올라가지만 문제는 이 중소기업 서비스업 자체가 굉장히 영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이 저숙련 노동시장의 중요 축으로 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에서가 가장 맹점이 뭐냐 한다면 학력 수준은 올라가는데 숙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교육이 우리가 고숙련자를 키우는데 실패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 고숙련의 노동 수요가 올라가는 데 대해 가지고 노동 공급 자체가 이렇게 못 바뀌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만일 이게 고숙련 노동 시장에서 공급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S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W1,2만큼 안 올라가겠죠? 임금차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S가 S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중저숙련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공급이 좀 감소되면 좀 좋을 텐데, 문제는 그 기능을 지금 교육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숙련을 더 키우고 중저숙련 부분을 배출을 좀 줄이는 이런 쪽의 교육의 어떤 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자체가 이게 양극화되는 거죠. 고소득과 저소득으로 양극화돼 버리고,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일반 우리가 근로자들이 유권자니까요. 이 유권자 인식 자체가 양극화되면서 이게 정치 불안의 요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권자 분포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유권자 분포가 이런 식의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고 만일 가정한다면 인식은 어떻게 되냐라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중산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고소득층이 이 정도인데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지적 외부 효과. 왜? 상대방과 나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뭐 이랬을 때 자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뒤떨어진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적 외부 효과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름 아닌 군집 효과예요. 이 군집 효과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선택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지고 다른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결국 이 성장 둔화와 어떤 정치 불안의 어떤 관계가 좀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